2020년 세종시의 모델하우스 현장에는 평일 아침인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며 너도 나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갭투자, 대출 등 레버리지 투자가 유행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5억에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14억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은 한때 지방의 최상급지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섰던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새샘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룹의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의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에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백구 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천삼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3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방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21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청주시의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청주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하락세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2월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약 1년 반 동안 3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흥덕구의 주요 아파트들은 2021년 초 평균 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 말에는 약 6억 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불안정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청주 시장에 미친 영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출 금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청주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청주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티 프라디움 1단지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식 797세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매매가 7억 7천5백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청주 부동산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개발 호재들로 1년 만에 몇 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청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청주 복대동과 가경동 신축부터 오창과 오송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은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85만 명이 거주하는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청주의 부동산 지표를 분석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억 9천5백만 원까지 거래됐던 오송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흥덕구 오송읍 연재리에 위치한 오송 힐데스하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402세대 최고 28층입니다. 40평부터 60평까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오송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오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2타입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6층 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3% 하락했는데요. 22년 거래 현황을 보면 802동 2101호 매물이 7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7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2동 중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801동 고층 매물은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빠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두산 이부 지웰시티 2차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준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5년식 1956세대인 이 아파트는 복대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길 건너엔 현대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80타입의 분양가는 3억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7천7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1%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22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동 2502호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8년생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5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21%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5층 고층 매물인데 최근 거래된 매물은 12층으로 중층 매물입니다. 고층 매물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동 30층 매물은 6억 4천5백만 원, 208동 32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1억 2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주 오송에 위치한 오송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59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중반선에 공급됐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P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은 114동 저층 매물인데요. 분양가 3억 3천9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경쟁률 60대 1을 넘었던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는 4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74세대로 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온 매물도 있고 마피가 붙어서 싸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그중 101동 13층 매물은 분양가 3억 9천8백구십만 원에서 마피 1,500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프리미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매물 현황입니다. 청주에는 2020년부터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청주에는 지금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에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6년과 27년에도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청주 모든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와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 입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지웰시티 1차와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99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6억 1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1동 4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16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이기 때문에 호가 시세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150만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월세를 끼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한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7,5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6,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35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고 공실인 상황입니다. 이 매물도 급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일부 아파트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은 아닌데요. 송파구는 서울 강남 3구 중 하나로 과거 몇 년간 최고의 시세를 기록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몇몇 단지들이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겪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 3구는 앞으로도 반드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좀 다른데요. 먼저 송파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는 강남보다는 조금 늦게 개발되었지만 그만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연식이 오래된 그것도 큰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송파구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지만 최근 예상보다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송파구에서 왜 이런 하락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규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을 기대하던 주민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가격은 그에 맞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송파구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크지만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송파구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헬리오시티입니다. 84타입이 21년 9월 23억 7천만원까지 거래됐는데요. 분양가가 9억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14억 7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에 위치한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 75타입은 21년 8월 20억까지 거래됐습니다. 75타입 분양가는 8억 3천만원이었고 상승장에서 12억 7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송파구 부동산은 강남 3구 중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는데요. 상승기에 최고가에 영끌한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미 과거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매에 넘어가는 매물도 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향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 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 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 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최근 1, 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4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 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 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희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 원에서 마피 3,4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크게 일산과 덕양구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일기 신도시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로 분당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당시 쾌적한 환경과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 증가와 함께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들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집값 상승이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GTX 노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된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통 이후에도 큰 상승이 없자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일산과 함께 고양시의 다른 한 축인 덕양구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지구, 원흥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일산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덕양구 역시 과잉 공급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덕양구 중에서도 최근 들어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 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 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염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백이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일산은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지수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일산 아파트 매매 지수는 상승장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세가율이 7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가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덕양구는 공급 과잉으로 일부 단지가 하락했지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덕은지구는 예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은지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덕은지구가 서울 상암동과 인접하고 한강 조망 및 신축 프리미엄을 누리는 덕분입니다. 젊은 층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덕양구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역세권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와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는 2021년, 2022년 고점을 찍은 후 3에서 50%에 달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며 일부 단지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속초 동명동의 디오션 자이는 2022년 2월 전용 131타입 펜트하우스가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죠. 하지만 2023년 4월 최고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하락했고 2025년 현재 전용 84타입 매물은 5억 중반대에 머물며 고점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일부 매물은 5억 초반까지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오션뷰 펜트하우스만 하락한 게 아닌데요. 강릉 송정동의 강릉 아이파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2022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같은 평형이 4억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속초교동의 속초교동 시티프라디움은 오션뷰와 접근성을 내세운 단지로 2022년 3월 전용 84타입 매물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2억 5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2억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2021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20%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매수한 물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은퇴 후 거주 혹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죠. 이들이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지역 내 시세는 급등했고 강원도 땅값이 서울만큼 비싸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엔 8억, 9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1년 전용 114타입 매물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2023년 같은 아파트의 5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초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양동의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는 속초 해변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2021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분양가 3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5층 매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3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2022년 1월 전용 84타입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1월 27층 매물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강릉과 속초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 중심의 투기적 매수로 과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급락했고 거래량마저 급감했습니다. 현재 강릉과 속초는 대규모 미분양 물량과 공급 과잉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속초, 강릉 같은 지역까지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경우 바닷가 초고층 아파트들이 해외 바닷가 부동산을 연상케 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131타입 40층 매물은 2022년 2월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등 강원도 전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 최고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쉬워졌고 투자 열기가 과열되었습니다. 또 GTX 계획으로 강원도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될 거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소득층이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를 세컨드하우스로 매입하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속초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22%, 강릉은 1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며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아파트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3년 4월 43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5억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경우 2021년 8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현재 5억의 매물로 나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별로 하락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초는 최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션뷰 아파트의 하락폭이 큽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전용 84타입은 2022년 8억 1,500만 원에서
2025년 2월 4억 5천만 원으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강릉은 속초보다는 하락폭이 덜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는 GTX 효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지만 매매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오션뷰 아파트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인데도 앞으로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높은 땅값에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사는 부도위기에 몰렸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전망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계획된 대규모 신규 분양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것도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 하우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매매 대신 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84타입 전세가는 약 3억 3천만 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도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1, 2년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동탄의 집값은 말 그대로 폭등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탄 이신도시의 동탄역 주변 대단지 아파트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하반기 6억 중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 6월에는 13억 9,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가 넘게 오른 가격이었죠. 그 후 2023년 초 8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현재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호가는 10억 중후반대에 나와 있습니다. 2년 만에 2배 넘게 뛴 가격이 다시 반토막 가깝게 하락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는 동탄 외곽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탄역, 동탄호수공원과 거리가 조금 있는 곳에 있는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6억 9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분양가에서 2배나 상승했는데요. 현재는 5억 중반에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탄 집값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뭘까요? 2020년, 2021년 상승기에 동탄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로 급등했습니다. 일자리, GTX, 신도시 인프라 등 뛰어난 장점이 부각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몰렸죠. 특히 동탄역 주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되면서 끝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분들입니다. 13억에 샀다면 대출을 7억 8억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10억에도 안 팔린다면 팔더라도 대출 상환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인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장에서 샀던 분들은 대출 부담이 훨씬 적거나 높은 금액의 전세를 둘 수 있겠죠.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오히려 인접한 광교나 위례보다 더 강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었고 일부 단지는 순식간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동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5억 16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0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탄도 끝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었던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고 세제 개편과 함께 대출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언론에서는 동탄역 인근 아파트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동탄이 다시 살아난다며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타입이 16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지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특수거래에 불과할 수 있으니 과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거래를 분양 광고 등에 이용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동탄에서도 그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확정되고 잔금까지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2030 세대 중에는 규제 풀렸을 때 빨리 사야 한다며 성급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들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2021년에 영끌로 샀다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크게 당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불과 2, 3년 만에 비슷한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 무리하게 집을 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교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같은 대장 아파트가 호수를 끼고 초고가를 찍었지만 지금은 상가 공실이 많아 실제 경기는 죽어 있는데 집값만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좋아 보여도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집을 매수한 이들이 결국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동탄도 많은 가구가 대출을 끼고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탄이 그냥 거품이 잔뜩 낀 지역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GTX 계통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형 호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동탄 주민들 중에는 호재가 크니까 2, 3년 뒤면 수도권 남부 대장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도심 설계가 체계적이고 주변 상업시설이 꾸준히 들어서는 중이라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동탄에서 벌어지는 상승과 하락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폭등 뒤에는 폭락 그리고 다시 불안한 반등이라는 흐름이 2, 3년 사이에 보여졌다는 점입니다. 한번 급등했다고 해서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고 한번 폭락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금리, 정책, 지역 인프라,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시장을 움직입니다. 현재 동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이 큰 몫을 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두자 혹은 이제 곧 금리가 안정되면 집값이 또 올라갈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가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럴 때 영끌로 들어갔다가 지난번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동탄에서 영끌로 집을 샀다가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고도 팔리지 않아 경매까지 간 사례를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 2억씩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유사한 사례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고가 거래 사례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거래가 최종 성사되는지 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오랜 기간 거주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은 감수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다시 영끌로 뛰어드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대세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언제 또 올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상황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동탄의 현재 상황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수요가 폭발해 단기간에 가격이 치솟고 금리 인상으로 바로 꺾였다가 규제 완화로 다시 반등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오를 때 무조건 올인하기보다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해 대출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나가는 게 현명합니다. 한편 동탄이 과연 광교나 위례보다 입지가 좋냐는 논쟁도 계속됩니다. 일각에서는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동탄이 훨씬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GTX 호재 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하거나 다른 변수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 예상만큼 시세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탄은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탄 자체가 나쁜 도시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잘 정비된 인프라와 도시 설계가 이미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만 갖고 과도하게 대출을 끼거나 주변 시세를 보지 않고 덜컥 매수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동탄이 지금 다시 부상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폭등과 폭락을 경험한 곳이어서 또다시 버블이 생기는 건 아닌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어느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에서 한두 건 고가 거래가 나오면 전체 시세가 다 오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란 한두 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거래인지 취소 가능성은 없는지 주변 매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고 특히 동탄처럼 짧은 기간의 폭등과 폭락을 모두 맛본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차분한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무리한 영끌을 피하면서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동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초 성남 분당에 모인 부동산 투자 모임 회원들은 재건축 단지들을 임장하면서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여기 30평대가 10억을 넘기긴 했어도 내년에 12억 안 찍으면 제가 간판 내립니다. 재건축만 되면 강남 저리 가라예요. 부동산 실장은 자신있게 브리핑을 했죠. 그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분당의 대표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들의 시세는 12억, 13억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 위례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8호선 남이래역 개통으로 3, 40대 실수요자들이 몰려들었고 84타입 기준 분양가 4억 8천만 원이었던 단지는 2021년 15억을 넘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김도진 씨는 2021년 부부 합산 연봉 1억 5천만 원을 기반으로 위례의 아파트를 18억 6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당시 그는 세금, 관리비, 변동금리 상승이 월 500만 원을 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5년 초 김도진 씨는 매도를 결심했지만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가 15억 6,500만 원으로 떨어진 걸 보고 차막할 수 없었습니다. 도진 씨와 같은 사례는 분당과 위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남시의 부동산 하락 사례와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분들에게 주목받으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수억 넘게 하락했고 영끌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례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1타입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7억 초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에는 12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10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억가량 하락했는데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분당과 위례는 무조건 오르는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상승기 시절 높은 기대와 달리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개통 지연과 의료 복합 타운 무산, 재건축 사업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였으며 분당과 위례 신도시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호반 서밋 에비뉴 아파트는 21년 7월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2년 말에 4억 7천만 원 하락하여 1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지인 위례자이 아파트의 경우 21년 4월 18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3년 5월 15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하락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들은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강남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하감동 세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례 지역은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호재들의 지연과 무산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와 더불어 성남시 분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며 투자했지만
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이래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 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위례, 분당을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했으나 최근에 부동산 시장 하락과 함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위례와 분당은 오르긴커녕 떨어진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었고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 부동산 시장은 개발 지연, 사업 무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진행과 원만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0대 직장인 지훈님은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재테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주최하는 특강이었고 강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서울 1시간 거리 수도권 근교 아파트가 기회입니다. 라는 PPT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갭투자의 마지막 기회.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님은 서울 양재의 저렴한 원룸에서 매달 월급의 70%를 저축하면서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2년에서 4년 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중개업소 직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원주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매물을 기록해두고 그 다음 주엔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두 채나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축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2천만 원을 합쳐 총 1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 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님은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지훈님에게 뭐든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의 투자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었고 춘천 아파트도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발만 완료되면 이 아파트들 최소 8억은 간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차익 4억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새 세입자를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 수요도 미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2단지의 사례입니다. 춘천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푼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2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2~3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에 연 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호재의 지연이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시설 유치, 문화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 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재 실현이 멀어지자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와 춘천의 미분양, 공급 물량,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2024년 하반기 약 2,00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5년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치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은 2020년 이후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원주는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관설동과 방곡동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가격 하방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27년, 2028년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면 원주는 최근 전세 지수가 반등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와 매매 지수가 동반 반등 중입니다. 남춘천역 온이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된 이유가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2027년 이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축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강원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수 씨는 37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 혜진 씨와 7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서울의 오래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아이가 뛰어놀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었죠. 세 식구는 늘 답답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을 꼭 갖고 싶어. 그의 꿈은 아내와 아들을 넓은 방이 있는 집에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대화에서 남양주 부동산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연장되고 신도시라 앞으로 오를 거라는 얘기가 있어. 내가 아는 지인은 이미 투자해서 1억 넘게 벌었대. 당시에는 지금 안 사면 한순간에 거지된다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며 투자 기회를 노렸습니다. 남양주 중에서도 다산이나 별내 쪽의 아파트는 신축인데도 서울의 절반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우리 가족은 영영 서울 근처 집은 못 구할 거야. 아내 혜진 씨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대출 갚다가 허리 휘어 그냥 가진 돈으로 전세 살자. 그들에겐 전세 보증금 2억과 저축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연일 부동산 폭등 소식이 나오고 주변에서 반년 만에 얼마를 벌었다며 부추겼죠. 혜진 씨도 점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받지 말고 갭 투자를 하자. 전세 끼고 사뒀다가 오르면 팔고 갈아타자. 부부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저축한 돈, 부모님께 빌린 돈을 합쳐 총 2억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목표는 갭 투자였죠. 남양주 별내지구의 2015년식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역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준신축이고 단지 규모도 커서 좋아 보였죠. 매매가 7억 5천만 원, 전세금 5억을 끼고 갭 2억 5천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이 집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 사자. 아내 혜진 씨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죠. 2022년 초 계약 1년도 안 돼서 아파트 호가가 9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벌써 2억 번 거 맞지? 대박이야. 부부는 매일 호가창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부동산 실장은 전화로 별내지구는 개발 호재가 많아서 11억까지 갈 겁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혜진 씨는 벌써 새집 꾸미는 상상을 했습니다. 민준이 방엔 책상을 크게 놓고 거실엔 큰 소파를 두자. 부부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민준이의 좋은 학교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월세집으로 옮겼지만 갭 투자로 사둔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이 터지면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거죠. 별내지구의 아파트 거래는 뚝 끊겼고 호가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민수 씨의 아파트는 6억, 심지어 5억 4천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7억 5천에 매수한 집이 2억 1천만 원 손실을 안겼습니다. 민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될 리 없잖아. 부동산 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상가상 2023년 초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연락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합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새 전세 시세는 4억 1천만 원. 기존 전세금 5억을 돌려주려면 9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민수 씨와 혜진 씨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우리 돈 없어. 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 씨는 은행을 뛰어다녔습니다. 보증금 반환 대출로 5천만 원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2천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은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 겨우 새 전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밤마다 부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좀 더 알아보고 신중했어야 했어. 민수 씨는 자책했습니다. 2025년 6월 별내의 아파트 가격은 소폭 회복해 5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억 7천만 원 손실 중입니다. 갭이 적다고 덜컥 계약한 게 잘못이었어. 부부는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아파트를 갭 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는데요. 이 사례 말고도 남양주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남양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그리고 토지 매물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식 1220세대 최고 20층입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덕소 3폐 IC가 가깝고 한강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4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거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0월 덕소 동부 센트레빌 104동 17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7층 매물이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동일층 매물인데도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 이전까지 되진 않았네요. 이후 11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현재 중층 시세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저층이 아닌데도 9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덕소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다산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강변북로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왕숙천과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22년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7407동 30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2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407동 3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22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해당 동에서 가장 탑층 매물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고층 매물과 저층 매물은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탑층 매물은 저층 중층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가 매물이 탑층 매물이긴 하지만 22층이면 고층에 해당하는데도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3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59타입 최고 경쟁률 8대1을 기록했던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6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들 대비 비싸게 분양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08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꽤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비인기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높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다산이나 별내지구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역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남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감소하더니 22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21년, 2022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치만 23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고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적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딘 편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